안녕하십니까. 애월대표 변준환입니다. 홍익대학교 2022학년도 논술대비법에 대해서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특성이 여러분들 최저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최저기준을 충족하면 추합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최초합이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논술에선 이런 점이 포인트다 라는 걸 지금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익대학교는 모집단위별 인원과 경쟁률, 그리고 점수 반영 비율, 수능 최저, 논술 시험 일정 등을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기 있네요. 어떤 내용들이죠? 네, 전년도 경쟁률을 보면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연대나 한양대에 비해서 이렇게 최저기준이 없는 데에 비해서는 최저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초 경쟁률은 30대 1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30대 1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자, 모집 단위에서 중요한 건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인데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렇죠? 논술이 90. 따라서 논술 점수가 매우 중요하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학생부 교과의 반영 방식을 쭉 살펴보면 10%밖에 되진 않지만 1등급 같은 경우에 1, 2, 3, 4, 5, 6, 7, 8, 9등급이 있을 때 1등급은 여러분들 10%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100점을 그대로 줘요. 2등급부터는 여러분들 점수를 삭감하기 시작하는데 2등급은 1점을 삭감한 99점, 3등급은 2점을 삭감한 97점, 4등급은 3점을 다시 삭감한 94점, 그리고 5등급은 여기에서 다시 4점을 삭감한 90점, 6등급은 5점을 삭감한 85점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수 편차를 늘려나가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6등급까지는 이렇게 점수 편차가 단계적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사실은 이게 10% 안에서의 점수이기 때문에 전체에서는 큰 비중을 6등급까지는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7등급부터는 10% 내외의 점수 편차이긴 하지만 점수가 많이 낮아져 60점으로 낮아지고요. 8등급은 30점, 9등급은 0점이에요. 따라서 사실상 내신이 9등급인 학생들이 홍대를 지원해서 붙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홍대는, 우리 학교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6등급 정도까지만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고 선을 긋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캠퍼스에 여러분들 최저 기준을 살펴볼 건데요. 한국사 4등급은 인문자율 공통이고요.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에 3개 영역을 반영한다는 것도 인문자율 공통인데요. 인문은 3개 영역 등급 합이 7인데 반해서 자연계는 등급 합이 8이죠. 일단 인문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탐구가 매우 잘 나왔다고, 탐구를 무조건 1등급을 찍었다라고 하면 국어, 수학이 약간의 못해도, 예를 들면 하나가 2, 4 이렇게, 예를 들면 영어를 2등급을 맞았다면 국수가 4등급이 나와도 여러분들 탐구가 1등급을 충족시켰을 때는 시험을 볼 수 있게 돼요. 따라서 이렇게 여러 영역을 동시에 합산하는 최저 기준일 때는 탐구의 중요성이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고사 일정을 살펴보실 텐데요. 논술고사 일정은 여러분들 10월 12일 인문계, 10월 9일은 자연계예요. 그러니까 수능 이전에 보고에 되는 것이고 시간은 120분입니다. 자, 홍대 논술 이것만은 알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시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120분이니까 결국 2시간이고요. 언어 논술의 자료 해석이 결합된 형태인데 문항은 2문항이니까 결국은 한 문항당 약 60분 정도를 소요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조금 더 배점이 높은
계열마다 배점이 높은 쪽에다가 70분, 50분 이렇게 시간을 좀 더 배정하시는 게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이쪽의 점수에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 똑같은 배율이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분량은 8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니까 결국 700에서 900자 내외의 글쓰기를 1시간 내외에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구는 학생 필기구는 학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고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수정액과 수정 테이프는 사용이 안 돼요. 따라서 반드시 교정부호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교정부호를 사용할 줄 모르는 학생들은 여러분들 대단히 불리해져요. 따라서 반드시 교정부호 사용법을 익히셔야 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또한 글자수 미달은 당연하고요. 제시문 표절은 여러분들 감점이고 문제지 답안지 연습지 모두 가지고 나갈 수 없대요. 자, 채점 기준을 보면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계열마다 여러분들 곱하기 2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배정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논술 모집 단위는 쭉 나와 있고요. 문학, 비문학이 골고루 최근에는 통계 자료가 간단히 나오기도 하고 논쟁적 또는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뒤섞여 나오기도 해요. 자,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기본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상대적으로 대안제시형이나 견해제시형은 출제 빈도가 낮고요. 요약, 비교, 설명, 비판 이런 기본형들이 융합적으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홍대 논술 합격의 키포인트 이것만은 기억하자. 빠밤 3가지예요. 첫 번째, 뭐죠? 수정이 안 돼요. 그렇죠.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틀렸을 때는 교정부호 사용을 해야 된다. 따라서 교정부호 사용법을 반드시 익혀라. 두 번째, 빠밤! 최저 만족이 매우 중요하다. 30대 1은 표면 경쟁률이고요. 실질 경쟁률은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이 보통 50에서 60%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15대 1밖에 안 될 텐데요. 그 중에서 다시 25%가 추합이에요. 결국은 합격자가 예를 들면 1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25% 그러니까 2명에서 3명 정도는 결국 뭐예요? 새롭게 추합으로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기본형,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형, 유형, 특히 5가지 최근에 많이 출제됐던 요약, 비교, 설명, 비판, 대안 제시 유형을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 뭐예요? 한번 쭉 살펴볼 건데요. 모집 단위와 지원자 수 경쟁률인데 평균 경쟁률은 약 27.94대 1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 합격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추가 합격률이 나와 있는데 추가 합격률이 무려 36%, 심지어는 경제학부는 62.50%에 이르는 곳도 있죠. 다만 0%인 지역도 있어요.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5년 전은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지지 않았고요. 또 사범대학 교육학과도 한 명도 빠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경제학부는 여러분들 60%가 추합으로 붙었다라고 이야기하면 홍대 붙은 학생이 그보다 더 좋은 학교에 또 붙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경제학부를 썼는데 내가 최초합에서 떨어졌다 해서 여러분들 좌절하지 말라. 그렇죠? 내가 만약에 2배수의 0.6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점수는 여러분들 10점 만점에 최종 등록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평균보다 최저가 중요한데요. 최저가 대단히 높죠. 가장 낮은 여러분들 쪽이 어디예요? 네, 교과 점수 여러분들 10점 만점에 6.98점이니까요. 6.98점이면 결국 7등급 학생이 붙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7등급 학생.
자, 평균은 여러분들 뭐 여기 9.5면 결국 95.6점이니까요. 아까 환산 점수로 했을 때 약 3에서 4등급 사이가 많이 붙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69.8이니까 요 69.8이면 여러분들 뭐 6등급 6등급 그렇죠. 7등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법학부에는 심지어는 내신 7등급 학생도 붙은 적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좌절하시면 안 돼요. 자, 최근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자, 어떻게 쓰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 유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시문가에 나타난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성격을 적용하여 조건이죠. R이라고 쓰고요. 제시문 나와 다를 분석하고 여기서 끊을게요. 자, 분석하라 라는 요구 조건이죠. 분석형 문제예요. 첫 번째 단락은 분석형 문제고요. 무엇을 분석해야 되죠? 제시문 나와 다를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제시문 나와 다를 분석하는데 이 분석의 기준으로서 여러분들 제시문 가에 나타난 두 가지 문화의 성격을 적용해야 돼요. 하나는 구술문화, 또 하나는 문자문화. 이 성격을 적용해서 나와 다를 분석해라. 그러면 뻔하죠. 하나는 나가 예를 들면 구술문화라면 다는 무슨 문화일 가능성이 있어요? 문자문화. 물론 두 가지가 바뀌었을 수는 있지만 논제상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를 토대로 제시문 나에 나타난 인간사회 소통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끝났죠.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여러분들 뭐 비판형이죠. 무엇을 비판하라? 제시문 나에 나타난 인간사회 소통. 그렇죠. 인간사회 소통이 비판의 대상이죠. 따라서 인간사회의 소통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사회 소통을. 자, 이렇게 여러분들 논제 분석이 끝났으면 바로 여러분들 우리는 미니개요 만들 수 있겠죠? 단락은 크게 2단락 정도로 구성하고요. 그렇죠? 따라서 글자 수는 짧게는 350자. 그렇죠? 길게는 450자 정도 사이에서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은 여러분들 뭐 가의 구술과 문자문화의 성격을 적용한 나다의 분석이죠. 따라서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가를 분석의 기준이니까 가의 내용을 쓰고 나서 이걸 적용한 나의 분석 그리고 다의 분석 이렇게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제시문 2번은 뭐였죠? 라에 나타난 그렇죠. 인간사회의 소통. 이 소통을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시문 1번. 지금까지의 일을 토대로 그랬으니까 1번 내용을 기준으로 비판하는 거죠. 즉 1번 문화가 뭐였죠?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내용을 활용해서 인간사회 소통을 비판하는 내용. 이렇게 2단락 정도로 구성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 2번이고요. 제시문 사회 사례를 마의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역시 또 분석형이죠. 분석하라. 그렇죠? 분석형 논제가 나오는데 무엇을 분석해야 되죠? 제시문 사회 사례를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다만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마의 개념을 바탕으로 요구 조건이죠. 마의 개념을 기준으로 사용해서 사회 사례를 분석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죠? 사회 캠페인이 바에 나타난 두 자연 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 논술형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장형이죠. 주장형.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주장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회 캠페인이 바에 나타난 두 자연 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사 캠페인이 어떻게 극복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극복.
무엇을? 바에 나타난 두 자연관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바에 나타난 두 자연관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극복 방안을 서술하는 문제죠. 다만 이 극복 방안을 쓸 때 반드시 사회 캠페인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논제도 결국은 여러분들 두 단락 정도로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350자에서 450자의 내용 두 가지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학년도 기출 5후 문제인데요. 역시 거의 유사한 문제예요. 제시문 가의 네 관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요구 조건이고요. 제시문 나부터 라까지를 분석 설명하시오. 분석하고 설명하란 문제인데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뭐예요? 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라 그랬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기준이 돼요. 분석하고 설명하는 기준 내용으로서의 가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서술하고요. 그리고 분석과 설명의 대상인 나, 다, 라. 즉 분석과 설명의 대상이 총 몇 가지죠? 세 가지죠. 그렇죠? 따라서 이 단락은 여러분들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되냐면 가장 세분화시키면 여러분들 네 단락이에요. 가장 세분화시키면 첫 번째는 분석과 설명의 기준인 가의 관점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서는 각각 여러분들 나, 다, 라의 분석 설명 내용이 그대로 서술되면 돼요. 따라서 한 단락당 약 200자씩을 구성하면 800자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 답안에 들어올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논제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 분석을 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마의 기술된 사회현상의 탐구 과정에서 유의점을 바탕으로 역시 여러분들 뭐예요? 요구 조건이죠. 제시문 바사에 나타난 오류를 각각 찾아 설명하고 제시문 바사에 나타난 오류를 여러분들 설명하라는 문제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첫 번째 여러분들 바와 사에 나타난 오류를 여러분들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마에 제시된 유의점을 적용해서 기준으로 설명하라는 소리고요. 두 번째는 뭔가 볼까요? 이를 바탕으로 이를 근거로 아에 기술된 D사의 출산장려금 시범사업의 분석 결과와 E사의 출산장려금 도입정책의 결정을 평가하시오. 평가란 문제죠. 평가형 문제인데요. 여기는 설명형 문제였고요. 평가에 여러분들 기준은 앞에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평가의 대상이 두 가지죠. 첫 번째 제시문 하에 기술된 D사의 출산장려금 시범사업의 분석 결과. 그렇죠? 첫 번째 평가의 내용. 그리고 E사의 출산장려금 도입 정책 도입 결정 요 두 가지를 평가해 보세요. 따라서 첫 번째는 아에 나타난 여러분들 출산 무슨금 장려금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평가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역시 아에 나타난 여기는 D사고요. 여기는 아에 나타난 E사죠. E사의 여러분들 출산장려금 도입 결정에 대한 평가죠. 자, 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 나오면 되니까요. 역시 답안지 구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두 단락 구성이겠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 바와 사의 오류를 설명하고, 그렇죠. 무엇을 바탕으로? 마의 유의점을 바탕으로. 그럼 마의 유의점을 써주고 나서 이 내용을 바와 사에 적용해서 각각 유의점을 찾아내서 설명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죠? 평가죠. 무엇을 평가하죠? 둘 다 아에 나타난 D사와 E사에 나타난 출산 무슨금과 관련된 그렇죠. 장려금의
하나는 시범사업의 분석 결과고요. 또 하나는 정책 도입의 결정에 대한 여러분들 평가 내용,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홍익대학교 논술대비법이었어요. 홍익대학교는 일단 최초 합의 안 됐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라. 그렇죠? 특히 몇몇 학과를 제외하고 25% 이상, 최소 30%는 추합이 돌 것이다. 경제학과를 썼다면 운이 좋으면 여러분들 1.5, 그러니까 1.5배 바깥에서도 붙을 수 있다. 그렇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사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영어 2등급을 만족시킨다면 국어와 수학이 4등급을 맞더라도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자연계는 이런 기준에서 한다면 여러분들 국어와 수학이 5등급이라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 희망을 놓지 말고 반드시 열심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익대학교 논술 대비법이었습니다.